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는데요. 결국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5시간 넘게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하다가 결국 발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에 따른 절차도 거부하고 경호 인력과 지지자들을 방패 삼고 있는 건데요. 공수처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겠습니까? 경호처는 지켜야 할 게 내란 피의자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인식해야겠습니다. 1월 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보일러.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ETF 실시간 매매, 로보 어드바이저까지 수익률이 중요한 연금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양군에 100년 된 양조장이 새롭게 거듭난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너무 흉흉하고. 예. 일단 뭐 꼭 한 달 전에 내란이 있었고, 예. 5일 전에 제주항공 그 참사가 있었고, 오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 하루 종일 지켜봤는데, 예. 조금 전에 4시 반에 성남시 야탑동에 그 상가 건물 아주 대형 건물이네요. 보니까 8층짜리 아주 큰 건물에 화재가 났는데 여기 교수님 매일 지나다니는 거리 아닌가요? 야탑역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뭐 걸어서 지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 그 옆을 역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좀 굉장히 충격적인 게. 물론 뭐 저 인명 피해가 없어야겠지만 여기가 보니까 8층 건물이 지금 화면 지금 속보 계속 보고 있는데 1층부터 한 4층, 5층까지는 계속 저 간판이 쫙 있는 거 보니까 꽉 찬 건물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병원도 다수 들어와 있고 수영장도 있다네요. 수영장에 뭐 은행도 있고 하여간 많습니다. 음식점도 있고. 그래서 자칫 여기 수영장에 이 시간대 그 학생들 밤과 후에 여기 또 수업 듣는 학생들 많지 않나 이런 또 걱정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요. 그 야탑동이 분당에서 가장 그 번화가 중에 한 곳이에요. 그렇죠. 제일 유동 인구도 많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뭐 대피한 사람도 있다고 하고 옥상으로 올라가 지금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 문제는 이제 건물 안에서 만약 유독가스가 퍼지게 되면 불보다도 그게 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고 빨리 구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상가에서 이제 곳곳이 다닥다닥 붙어 상가 같은 곳이 사실은 대피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빨리 정말 구조를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야탑역
바로 인근,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주 여기 뭐 유동인구도 많고 상가도 아주 많죠. 많이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현재까지 좀 밝혀진 거 보니까 1층에 이제 분식집이 있는데 여기 주방에서 일단 화재가 난 걸로 현재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 뭐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감식을. 제발 인명 피해 없었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40여 명은 이제 구조를 했대요. 소방관들이 구조를 맞습니다. 했고 50여 명은 이제 자력으로 대피한 상황이고요. 또 옥상에서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옥상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있어서. 정말. 근데 뭐 더 제가 볼 때는 대피 중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좀 잘 소방 당국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잘 수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제발 인명 피해 없기를 바라고. 얼마 전에 영화 소방관을 봤는데 이게 또 이런 피해가 또 이런 화재가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하루 종일 뉴스 보셨을 텐데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했는데 오늘 새벽 6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오후 1시 30분에 이제 영장 집행을 중지를 했습니다. 자, 이래도 되는 건지 도대체 저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 건지. 그럼 안 되죠.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요. 국헌을 문란시키는 대표적인 행동 중에 이번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내란을 불러일으킨 계엄 선포도 국헌 문란이지만요. 헌법이 정하고 있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위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살겠다고 경호처 직원들 그리고 군인들까지 다 지금 사지로 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중에 다 처벌받습니다. 군인들도 왔죠. 수방사. 군인들도 있어요. 수방사에서 원래는 그쪽에 없었는데 관절을 그쪽으로 옮기면 수방사에 경비단을 55 경비단을 제가 알고 있는데 55 경비단을 55.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들도 와 있었고요. 지금 200여 명 정도의 경호처 직원들, 군인들이 스크럼을 짜고 공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를 했거든요. 이건 명백한 현행범들입니다. 공무집행 방해고요. 지금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있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지금 입건을 해서 소환을 했거든요. 내일까지 나오라고. 그래서 저는 체포영장 발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은 이미 발부가 됐지만 방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해서 바로 체포해야 된다. 사실은 좀 아쉬운 것은 물론 인력이 그쪽에 지금 경호처 쪽에 200명 있었고 이쪽 공처에서는 80명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적인 한계도 있었고 또 경호처 지금 공처의 발표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들 중에는 개인 화기까지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 때문에 결국 물러난 것 같은데 저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체포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행범으로. 체포영장이 없더라도 현행범은 바로 체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체포를 해서 바로 이제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이제 물리력 때문에 아마 좀 우려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포를 못했고 이제는 아예 영장을 발부받아서 경호처장과 차장만 체포하면 사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경호처장이나 차장이 체포되는 걸 보면 더 이상 저항하지 않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절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면서 수방사 경비단 대원들도 그렇고 여기 경호처 경호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이걸 막아서고 싶지 않을걸요. 명령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럼요. 맞습니다. 이거는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이에요. 이건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이건 법치주의입니다. 법 앞에는 누구도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란 우두머리 피해자잖아요. 지금 피의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막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하고 법조인이라면서요.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요. 예전에 대우조선이었나요? 거제도에. 네, 예. 그때 막 못하게 하고 이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공권력을 투입해서 법치주의에 방해받는 사람들 다 잡아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발부된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러 왔는데 그걸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무력으로 막으선다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고요. 예. 경호처장도 저는 이런 불법적 행동을 지시하는 거 그 자체로도 큰 문제다. 경호처장이 보니까 경찰 출신이긴 한데 선거에도 여러 번 출마했던 분이더라고요. 국민의힘의 전신의 후보로 정치인적인 모습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세종시에도 출마를 하고 딴 곳에 출마를 했더라고요. 예. 당협위원장도 맡았었고요.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 이런 데서. 근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정말 법치주의에 맞는 건가. 그렇게 법치주의 입에 달고 살던 윤석열 대통령, 이게 정말 국민들은 볼 때요. 너무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만 지키면 된다. 이런 비겁한 행동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들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애매하게 지금 처벌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범법자 이런 일을 지금.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밑에 이 군인들 경호관들은 이제 네. 이쪽은 또 공무원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평생 그럼요. 공무원인데 이거 지금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이거 들어가면은 별도 다르게 되는 거고 연금도 끊기고 그렇게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또 이 피해자가 양산이 되는지. 맞습니다. 이 사람들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경호처장, 경호차장 그리고 밑에 본부장도 있는 것 같던데 여기는 맞습니다. 정말 즉각 체포를 해야 되겠고 이 사람들은 늘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즉시 오늘 오후에 보니까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까지 다 된 그런 이루어졌습니다. 상태네요. 참 기가 막힌 게 누가 봐도 공무집행 방해 경호처 측에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경찰을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을 했네요, 윤 대통령 측에서. 아니,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건 평론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수준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보안 시설에 들어왔다고 그걸 문제 삼아서 고발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 사안입니다. 법원에서 1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이 발부가 됐고 두 번째 지금 형사소송법 110조하고 111조에 예외로 한다고 돼 있어요. 즉 수색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도 이제 문제를 삼던데 왜 판사가 그걸 집어넣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원래는 다른 어떤 수색 영장은 이게 두 개가 발부가 된 거예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그러니까 법원에서 발부된 게. 근데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수색영장은 압수는 안 하고 수색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수색한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이런 똑같은 상황에 이거 예견이 됐기 때문에 수색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왜냐면 경호처가 분명히 형사소송법 110조, 121조 가지고 압수수색을 할 수 없게 돼요. 압수수색을 하려면 기관의 장에 승낙을 받아야 되거든요. 정보 보안기관 같은 경우에. 그러면 대통령이 안 돼, 못 들어와 이러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수색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압수란 말은 물건이나 어떤 보안과 관련된 서류나 이런 것들을 압수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못하게 막았고 수색을 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디인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오니까. 아니 자기가 문으로 걸어 나오면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은요.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이런 수색 이것까지 적시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다 수색을 해서 잡아가요. 체포를 해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경호처가 막을 걸 예견하고 그걸 막지 못하게 하기 위해 즉 체포영장이 그럼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수색을 못하게 되면 그걸 막아서면. 근데 이걸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은 기관의 장이 거부하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걸 방어해요. 이거는 압수수색이 아니라고요. 물건이나 어떤 서류를 가져오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인물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건 수색영장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참 법치주의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것도 이거를 정면으로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게 바로 대통령이라는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내란을 넘어서 내전 상태까지도 갈 것 같은. 지금 보수 집회에 보니까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도 참석해가지고 또 발언을 했던데 여기도 정말 너무 도를 지나치게 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내란 뭐 동조가 아니라 거의 뭐 공범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 예, 선동까지. 네, 선동을 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지금 고발을 해놨던데. 고발하고 있어요. 유튜버들까지 다 해서. 어쩌려고 이러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건 뭐냐면요. 물리력을 이용해서라도 막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그래서 어제도 막 들어놓고 있겠지 않습니까? 차 못 들어가게.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렇게 자꾸 그 선동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위험한 물질 같은 거 갖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요, LPG 가스통, 무슨 뭐 기름통 이런 거 갖고 나와서 폭발을 시켜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런 일을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 가서? 그건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에요. 아무리 자기들이 국회의원들이지만 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대단히 부끄럽고요. 국민의힘은 이걸 마치 그냥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사법부에 정상적으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습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이 입법부에 국회의원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아니 그럼 지금까지 발부된 모든 영장들을 다 불법입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불법이고 자기들이 볼 때 그게 잘 되면 그거는 불법이 아니고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이고 참 너무 이게 상식 밖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기가 막힌 일이. 자, 지금 뭐 윤 대통령이 또 지지자들에게 또 서명까지 해서 편지. 그럼 윤 대통령이 직접 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것도 내란 선동으로 좀 보여지고 일단 지금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또 공수처를 상당히 또 비판을 했네요. 무리한 뭐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해라. 이거 국격이 달려있는 문제다 하는데 이게 사실 국격을 떨어뜨린 게 누군지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지금 느끼고 있는데. 당연하죠. 참 이러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집행이 일단은 중지가 됐는데 이게 뭐 오늘 밤에라도 아니면 주말에라도 아니면 월요일까지니까 기한이 체포영장이 월요일까지 한 번 더 집행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서 그냥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게 될까요? 저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집행한다.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도 만약에 물리력을 행사하면 그때는 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월요일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낼 수는 없고요. 또 뭐 비판도 많습니다. 공처에 대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공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시도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래도 만약에 물리력을 행사를 또 막으면 이제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다음번에 갈 때는 공수처장이 직접 갔으면 좋겠어요. 부장들 보내지 말고. 공수처장이 앞장서서 처장이 가라. 직접 앞장서 가서 현장에 지휘를 해야죠. 처장이. 그리고 저는 그 경호처장과 차장 내일 이제 출석하라고 그랬거든요. 경찰에서. 출석 안 하면 거기도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가자마자 그 사람들부터 체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막으면.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하면 되니까.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출석 안 할 것 같은데요.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출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니까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그 사람들부터 먼저 체포하고 경찰 기동대와 경찰 특공대 가서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윤석열 체포하고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게 불발이 된다고 하면 저는 한 번 더 시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수사 없이 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구속영장은 거의 저는 90% 이상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가 너무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바로 왜냐하면 그리고 체포영장도 지금 무력으로 막았잖아요. 물리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의 요건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참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에너지를 낭비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건지 참 너무나 개탄스럽고요. 그렇습니다. 자, 헌재 재판관 두 명만 지금 임명되고 8인 체제 출발됐는데 자 나머지 한 명 이거 좀 불안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보시는데 지금 보면 뭐 국회의장도 그렇고 뭐 여러 곳에서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등을 이제 헌재 심판을 청원해 놨는데 이거 조만간에 한 명 더 충원이 될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나오면 최상목 대행은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왜냐하면
기관과 기관, 정부와 국회 간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지금 쟁의 심판을 한 거잖아요. 예.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러니까 추천한 3명을 아무 이유 없이 별다른 이유 없고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인데 합의는 이미 했거든요. 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렇죠. 지난 증거가 다 11월에 남아있고요. 이미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만약에 헌재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최상목 대행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현재 오늘도 그 2차 준비 기일을 열었지 않습니까? 예. 헌재 지금 발표를 보면 일주일에 2번씩 심리를 하기로 했어요. 빠르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준비 기일은 오늘로 끝났죠. 2번으로 끝난 오늘로 거예요. 끝났어요. 예, 끝나고 다음 주부터가 본 재판이 시작이 되는 2번씩. 거죠. 예. 예, 2번씩이에요, 일주일에. 그럼 빨리 2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지연을 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그 작전이 먹히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정영식 주심 재판관도 지연 작전에서 좀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예.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빨리 진행돼서 최소 2월 안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대로 지금 행동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 헌재만 제대로 하고 있죠. 다 마음에 안 들고 이번 계엄에 연루돼 있고 이런 기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뒤에서 조용히 또 비호하는 세력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빨리 좀 정리 좀 됐으면 좋겠고 좀 재난도 지금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이거 보면 저 화재 관련 속보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걱정 많이 되고 참 알겠습니다. 새해 첫 시간이었는데 정말 우울하고 충격적인 소식으로만 오늘 그러니까요. 배웠네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식재료로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 살림템. 여러분도 함께해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9분 1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영양군에는 100년 된 양조장이 있습니다. 이곳이 최근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양군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거듭난 100년 양조장 알아보겠습니다. 영양군 지역개발과의 권재목 도시개발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재목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영양군에 100년 된 양조장이 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영양 양조장은 일제 강점기인 1915년도에 영양 주조로 시작이 되었고요. 네. 국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몇 차례의 변화를 거친 영양 양조장은 1970년대 최대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2000년도에 들어 탁주 공급구역 제한제도의 폐지로 운영이 급속도로 위축되게 됩니다. 그 후 2017년 5월 경영난으로 생산을 중단하면서 폐업을 했는데 영양군이 매입하고 리모델링하여 새롭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양조장 건물 이제 현대식으로 싹 리모델링 됐다는 건데 하지만 100년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옛 흔적은 또 곳곳에 남겨뒀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대식이라기보다는 최대한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2017년 국토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거점 시설로 발바꿈해서 지금 전시 공간은 영양군 꽃차 사회적 협동조합이 카페 소풍으로 생산 공간은 교촌 F&B의 자회사인 발효공방이 막걸리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조장 매입 당시에 막걸리 제조에 쓰던 다양한 도구들 그리고 당시 운영 상황을 짐작해야 하는 매출 자료, 장부, 국세 납부 자료 등 유의미한 자료들을 모아 분류하게 되었고 주민 참여 사업으로 제작한 전시 테이블과 카페 공간 곳곳에 배치하여 방문객들이 차 한 잔과 함께 담소를 나누시면서 직접 관람하실 수 있도록 꾸며 현재는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영양 양조장 아카이브 터널이 카페 공간에 설치되어 방문객에게 그 변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전통 기법을 살린 막걸리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영양의 그 유명한 음식 디비방에 소개된 가양주 만드는 방법 중에 숟가락으로 떠먹는 감양주라고 있습니다. 발효공방이 그 감양주를 모티브로 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출시한 막걸리가 은하수 8도인데요. 마셔보시면 바로 감양주를 떠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은하수 6도 막걸리도 있는데요. 이는 대중성을 갖춘 맑은 느낌의 막걸리로 이미 공급되고 있는 우리 지역과 서울 판매처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음식 디비방의 레시피를 활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역사적인 가치를 품고 태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은하수 8도, 은하수 6도 이렇게 지금 만들고 맞습니다.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알코올 도수 말하는 건가요? 혹시 8도짜리, 네, 6도짜리? 맞습니다. 알코올 굉장히, 도수를 네, 얘기하긴 하는데 그 제조 방식이 완전히 다르긴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8도, 6도면은 굉장히 좀 약한 술 아닌가요? 약하게 만드셨나 보네요. 탁주는 대부분 6도가 생산이 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다른 브랜드들도 그렇고요. 아, 저희 영양의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거는 6도, 8도 이 두 가지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 꼭 한번 마셔봐야겠네. 은하수 8도, 은하수 6도. 막걸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고추장, 된장까지도 생산하는 발효 공방이기도 한다는데 이곳에 대형 복합 테마 시설도 조성될 계획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도시재생 사업으로 영양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만들던 중에 교촌 본사에서는 이미 영양군을 생산 기지로 하는 장류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민간 단독 투자 사업으로요. 마침 우리 군은 그 국토부 주관의 민간 협력 지역 상생 협약 사업이라는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터라 협약을 추진하였고 각종 심사를 거쳐 작년 6월에 발효 감각 복합 플랫폼 조성 사업이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영양군 1월면 주실마을 인근에 6,300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3,200제곱미터의 규모로 고추장과 된장 그리고 발효 전통주를 제공하는 공간과 다양한 복합 체험 공간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초 건축공사가 발주가 되면 내년인 2026년 12월 건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건립이 완료된 후에는 발효 음식 생산과 함께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100년 양조장이 발효 공방으로 또 복합 테마 시설로 거듭난다는 건데 참 영양 국민들 상당히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기대 효과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이미 그 발효 공방에서는 그 영양 청년 4명을 이미 그 채용을 해서 발효 공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설 구축이 완료되고 나면 그 완료되고 발효 플랫폼이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가면은 30여 개 정도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우리 지역 내 주민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기업과 상생을 통하여 인구 소멸 위기 탈출과 생활 인구 확대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한 발효감각 복합 플랫폼 시설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 거점 시설로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영양군에는 또 다른 문화재와 관광 시설도 참 많습니다.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함께 둘러볼 만한 곳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 영양군은 인문 역사 문화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때묻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고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수비면 수알이 이를 때는 반딧불이 생태체험마을 특구와 왕피천유역 자연공간 보존지구를 포함하여 영양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오시면 정말 말 그대로 쏟아지는 별빛이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 직접 목격하실 수 있고요. 네. 또 영양 자작나무 숲은 경상북도와 남부지방산림청 그리고 영양군이 2019년 11월에 영양 자작나무숲 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함께 노력한 결과 2020년에는 국유림 명품숲으로 선정되었고 그 이듬해 국민의 숲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 결과 지난 2023년도에는 19,000여 명 그리고 작년 2024년도에는 5만 2천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가셨고 2025년 이후에는 연간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환경부가 작년 9월 10일에 석보면 포산리에 위치한 장구매기 습지를 국가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네. 우리 군과 국립생태원은 영양읍 대천리에 위치한 국립멸종위기종 보건센터에 종보건 교육관을 개관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 동시에 생태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양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 또 영양 자작나무 숲, 그리고 장구매기 습지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영양 자작나무 숲을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2, 3년 전에 가봤는데요. 네. 그 주차장에서 그 숲까지 거기가 꽤 멀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를 좀 보완했으면 싶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그 요구가 많고 저희도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기차를 운영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한창 그 시설 보완 공사가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자작나무 숲까지 전기차를 또 운영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주차장에서부터.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그 영양 양조장에서 발효 공방이 생산되고 있는 막걸리는 은하수 6도와 은하수 8도 두 제품입니다. 네. 2023년 5월에 영양 산나물 축제 때 시판을 시작하였고 영양 양조장 내 카페 소풍, 영양군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영양군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함께 영양 양조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영양하면 또 초화주가 유명하잖아요. 예. 네. 초화주 말고도 이제는 은하수 6, 은하수 8도도. 예. 네. 사람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초화주가 고려 중기 문인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이화주하고 함께 소개된 술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화주, 초화주.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양군 권재목 도시개발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천용길의 정치 TMI 바로 이어갑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해가 바뀌면 조금은 달라질까 싶었는데 여전히 이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으면서 공수처의 체포가 일단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속 지지자들을 향해서 좀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네, 예. 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지지자들이 강조하는 게 이 부정선거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정선거는 도대체 뭐고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 확인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언했냐 그 이유 중에 네. 하나가 바로 이 부정선거였는데 오늘 네. 요 한 주제에 대해서만 제대로 좀 알아보죠. 네. 자, 많은 국민들이 비상계엄 네. 선포되고 왜 국회 군인들 많이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선관위에는 왜 계엄군들이 그렇게 갔나 이거 많이 의아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의아해했던 게 선관위 왜 갔지? 그리고 또 한 곳이 이 방송인 김어준 씨가 활동하고 있는 김어준 씨 사무실은 왜 갔지? 했는데 알고 보니 이 김어준 씨가 운영을 하는 선거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었다. 여론조사 꽃? 네, 여론조사 꽃까지 하다 보니 그때 확인됐던 게 이 부정선거를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던 겁니다. 어제였습니다.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또 서신을 보냈는데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부정선거의 면모를 규명해서 헌법가치와 헌정질서가 바로 서야 된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옥중에서도 다시 또 끄집어낸 겁니다. 여기다 윤석열 대통령도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거든요. 이 관저 앞에 모인 이들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발본색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꾸준히 하고 있는 만큼 왜 저런 주장이 나오는가 이 국민들께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부정선거 주장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제기된 게 바로 사전투표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제 득표한 거 보면 사전투표하면서 좀 상당히 불리하게 나온 게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미리 인쇄한 사전투표 용지를 활용해서 개표 결과를 왜곡한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 사전투표 용지를 출력하는 장비는 이 사전투표 관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관리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증서를 이용해서만 접속할 수가 있고요. 사전투표 마감 후에 투표함이 선관위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선관인의 참관이 보장이 됩니다. 여기서 참관인이라고 하면 선관위 소속 직원이 아니라 각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이 5곳이 있으면 5명의 참관인이 이 과정을 보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고 나서 이 투표함을 보관 장소에 넣을 때에는 반드시 정당에서 추천한 선관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여기에다가 사전투표함 보관 기간 중에는 CCTV를 통해서 이 보관 상황을 24시간 동안 계속 공개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투표용지를 위조하여 투입하거나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라고 하면 이 CCTV의 기록에 다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죠. 예. 실시간으로 이건 공개하는 거잖아요. CCTV 화면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국민 여러분들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 다 접속해서 볼 수 있는. 예. 네. 이 사전투표소가 아닌 장소에서 만약에 별도로 인쇄한 사전투표 용지를 활용해 개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 의혹이 가능하려면 4가지 요건이 모두 다 완비가 돼야 됩니다. 어떤 요건이요? 그 첫 번째가 전국 모든 구나 시, 군 선관위에
여기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이미지와 사전투표 운영 장비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네. 여기에다가 통신망이나 이 통신망에 보안 정책이 적용되는 것이 완전히 배제돼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이 통신망에 모두 해킹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정당 추천에 참관이 불가능한 시간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24시간 동안 공개되고 있는 보관장소 CCTV 시스템을 해킹해서 조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 4가지 박자가 모두 맞아야지만 사전투표에 이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허용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4가지 조건 들어주셨는데 이 뭐 어느 한 가지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이 4가지가 동시에 다 돼야 그나마 부정선거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건데 뭐 현실적으로 뭐 불가능한 거고. 예. 4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충족시키기가 사실상 그렇죠. 어려운 상황인 거죠. 어느 하나도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사전 조작이 없다면 사전 투표 결과 반영 전과 후 결과가 바뀔 수 없다는 주장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 또는 지지자들이 종종 하는 주장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전 투표와 선거일 공식 선거일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을 우리가 이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원해서 나는 이날 투표하고 나는 이날 투표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전 투표와 선거일 투표 간에 후보자별 정당별 득표율이 반드시 흡사하게 나와야 된다. 나오려면 이 평상시에 1번, 2번, 3번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확보하고 있고 이걸 날짜를 동일하게 나눠야 됩니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 사고가 가능하다면 이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로또를 10장 사서 2장이 당첨됐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2장 또 당첨될 것이다. 이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 결과는 결국 유권자들의 투표가 다 합쳐진 것뿐이지 그렇죠. 날짜가 사전투표일이냐 선거일이냐 투표가 득표율이 왜 차이가 나냐? 그러면 동네마다 득표율은 또 왜 차이가 나냐? 전라도 경상도는 왜 차이가 나냐? 그것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 만약에 뭐 A, B 정당이 6대4 결과 나왔다. 그럼 본 투표에서도 6대4 그대로 나와야 된다.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지역별로 이 지역은 전체 투표 결과가 동별 투표소마다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새벽 시간에 미리 조작된 사전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했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건데 지금의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본인이 원래 선거일에 투표하는 동네가 아니면 이 관외 사전투표라고 해서 이 봉투에 넣어서 우체국에 전달되고 이 봉투가 선관위로 배달됩니다. 때문에 새벽 시간에 미리 조작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가능한 주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투표지 이제 2장이 겹쳐서 인쇄된 그런 투표지. 이런 경우도 좀 있긴 있나 보네요. 이것도 뭐 부정선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용지 색상이 투표용지가 2장이지 않습니까? 지역구는 흰색, 비례대표는 연두색입니다. 근데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던 곳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사무원이 지역구 투표용지 아래쪽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일정 부분이 겹쳐서 인쇄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재발급하지 않고 그대로 투표하는 유권자한테 준 겁니다. 이 사무원의 단순 실수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영수증이 출력될 때도 무늬가 새겨진 영수증 용지가 나오다가 특정한 부분에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사무원이 확인을 하고는 죄송합니다. 다시 재출력하겠습니다. 라고 안내 써야 되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했던 실수기 때문에 이걸 부정선거의 증거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후보자 간의 사전투표 그 득표 비율이 63대 36으로 일정하다. 네.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던데요. 네, 요게 나온 지역들이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일정한 지역구 후보자들을 놓고 이 결과가 이렇게 유사한데 조작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라고 주장인데 이게 또 지나친 비약인 게 그러니까 선거의 경우에는 두 정당만 후보가 나오는 지역도 있지만 무소속 후보, 다른 정당 후보들도 나오는 여러 지역들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이 득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다 보니까 이 무작위로 비싼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 결과를 놓고 결과가 비싸니까 이건 조작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사 반영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 생각이고 이것을 부정선거 증거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비약인 거죠. 예. 자, 오늘 이렇게 천용길 평론가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어떤 사실 확인, 팩트 체크를 하나하나 해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이 이야기를 준비한 이유가 이런 주장들이 난무하는데 진짜 그런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말고 투표 당일에 참관하는 정당 추천 참관인 또 개표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는 이 정당 추천 개표 참관인 그리고 이 자리에 참관인은 아닌데 새벽까지 나와서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집계하는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있는 사무원들과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나눠보면 과연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이분들과 주변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실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떠올려보면 이 부정선거가 발칵 공개가 됐던 적이 딱 한 번 1960년 3.15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한 이때가 설명을 해줍니다. 선관위가 선거를 조작해야 할 명분과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것만 의문을 가져봐도 좀 인과관계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중학교에 입학하면 1학년 때 수학 시간에 첫 단원에서 명제를 배웁니다. 명제. 예. 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암동 MBC는 시청자를 위하는 방송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의 역이죠. 시청자를 위하는 방송은 안동 MBC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참인 경우는 아닙니다. 참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항상 참은 거죠. 아니죠. 네, 왜냐하면 안동 MBC 말고 다른 방송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거는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명제를 오독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오독하도록 만드는 정치 주장에 우리 유권자 청취자분들께서 흔들리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